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종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경호처와 출입 절차에 대해 논의하며 반나절 넘게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특수단은 내일 다시 대통령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할지 아니면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수사기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록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은 계엄사령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새벽에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체포됐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오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어 지휘 공백이 없도록 조 청장의 직무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김 서울청장의 직무는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직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새벽 4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긴급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된 뒤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오후 들어 추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단은 조만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기류지만 법과 또 이전 정부의 관리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대통령실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전 사례처럼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내놓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몰까지였던 압수수색 집행 시간은 넘었지만 경찰은 아직도 이곳 대통령실 안내실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경찰을 상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이라 임의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으로 짐작했을 때 대통령실은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 즉 임의 제출 쪽으로 경찰과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대 사례만 봐도 대통령의 업무 공간에 대해서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압수수색 대기 절차가 길어지며 경찰과 대통령실 측이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너무 늦게 나온다며 항의하자 대통령실에선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은 양측 다 진정된 상태입니다. 용산 참모진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오늘 당장 특수본의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압수수색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고요. 수석급을 포함한 참모진들이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가는 모습도 상당수 보였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당혹감도 감지됐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대응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편 나흘째 칩거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대통령실에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 수사인데요. 앞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긴급 체포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이 잦은 사퇴나 하야 대신에 탄핵 심판을 받는 쪽을 택할 거라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윤 대통령과 소통하는 걸로 알려진 친윤계를 중심으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택했고 이는 합법이기 때문에 하야 의사는 없다는 게 유력한 분석입니다. 국무회의 등 계엄 선포 절차도 지켰으니 탄핵 심판에서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법률 대리인 선임 절차에 착수해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한편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대응 논리를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오후부터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김 전 장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구치소 직원이 바로 출동해 보호실로 옮기면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검찰은 조사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오늘 오후 2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후 처음이자 자진 출석 뒤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겠죠? 네, 검찰 특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물증 확보에도 나선 겁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는 비상계엄 당시의 헬기 투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했던 김세훈 특수작전 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고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본은 수사 인력도 늘렸는데요. 검사 5명과 수사관 10명을 내일부로 추가로 파견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속 인원만 78명, 지원 인력까지 모두 1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진을 꾸리게 됐습니다. 네, 결국 수사는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 갈 텐데요. 수사기관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데 이어 혐의 소명 정도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내란의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도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다진 뒤에 대통령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데다 경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알아보면서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의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구속 결정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설명한 것은 검찰청법 4조. 구체적으로는 4조 1항 1호에 남혹과 다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남혹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 다목은 이런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공무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수사권 주장의 근거로 주요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이 같은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권 경쟁을 이어온 경찰을 열쇠로 수사권 논란에 족쇄를 풀게 된 검찰. 걸림돌을 털어낸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더 힘이 실릴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수정까지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간부들에게 연락해 직접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고령 작성에도 윤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고령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초고를 자신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총지휘했다는 혐의가 한층 짙어진 겁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점점 쌓이면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 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탄핵 반대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계엄 사태 본회의 현안 질문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본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섰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무위원 대표로서 사과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국무위원 가운데 누가 반대했느냐는 질의에는 모두 반대와 걱정의 의견을 표했고 대통령에게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처럼 진행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면서도 왜 계엄을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위법성을 두고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는데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야당 의석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고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통해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 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추진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신속히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내란 일반특검법도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하거나 내란 일반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 여당 상황도 알아보죠. 2차 탄핵안에서는 찬성 표결하겠다는 의원이 여당에서 추가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탄핵 표결 불참 때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속 하야를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으로 뭉쳤던 것과 달리 여당 균열이 커지고 있는 건데 김 의원에 앞서 이미 4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이탈 규모인 8명에 거의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당 전국 안정화 TF는 대통령실을 설득해 불확실성이 큰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이 잇따라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최종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사선 김태호 의원은 아마 토요일 표결은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출마한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 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계원군 국회 본청 난입 등 경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긴급히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수본과 공수처, 국조본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공조수사본부, 약칭으로는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조수사본부 관련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위 속에 국민을 그만 고생시키길 바란다면서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우리 국민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 종식하는 것도 국회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군 준비 정황부터 철수까지 당시 지휘관들의 진술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증언을 토대로 계엄군의 시간표를 재구성해봤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5년 만에 등장한 계엄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첫 임무 부여는 최소 계엄령 선포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투입될 예정이던 특수전 부대원들은 계엄령 선포 몇 시간 전 평소보다 강도가 높은 비상 소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시 50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내에 출동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 직후 발표된 포고령은 이즈음까지 차근차근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여전히 미궁입니다. 포고령 본인이 그건 작성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직후 최소 6곳으로 투입된 계엄군들의 진입.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막을 내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된 특수전 부대원들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했고 중앙선관위로 향했던 방첩사 요원들은 현장을 이탈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등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벽 3시가 다 돼서 국회를 떠난 특수전 대원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대부분 따랐던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들. 결정적 순간에 항명한 정황도 눈에 띄지만 자이든 타이든 계엄 가해자로서 그 심판 자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전국 상황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건물 내에는 진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닥치는 최대의 난관은 대통령실은 이제 일반 저기가 다르잖아요. 국가 기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은 이것도 과거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는 이제 경호처 나름대로 자신들의 임무가 여하튼간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또 나가서 방어하는 이런 입장인 거고, 뭐 법무부 장관은 뭐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봤을 때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이제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었죠.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다른 점은 그때랑 다른 점은 이제 그때는 단순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 대통령이 직접적인 나름대로의 그 부분이 이제 개입된 거냐는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 2016년도 상황과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사태 시급성 문제 그리고 중대성 문제 때문에 아마도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데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경찰이 원하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어떤 자기 성찰의 모습을 여전히 솔직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는 이런 방어적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 요출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가는데, 사실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직접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간 것은 헌정 이래 처음입니다. 이런 걸 정말 불행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워낙 계엄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심이라든 요금 검찰, 경찰이라든 모조리 지금 압수수색에 나가고 이 진상 파악에 나선 마당에 대통령실은 안 된다, 압수수색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하고 어떻게 보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과연 언제까지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으면서 경호처에게 압수수색 막아라, 못 오도록 차단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엄연히 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이 가능성 불가피하나 실제로 대통령이 노라고 막는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용산에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예, 이범석 변호사 그리고 최창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이고요. 김형연 전 법제처장 조국혁신당 추천, 그리고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진보당 추천으로 지금 4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어제 내란 상설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이 찬성에 가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으면 이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중 1명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법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충돌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대통령이 절대로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사회를 수용할 때도 왜 그러면 그 직무정지인 사람이 그러한 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회를 받아들이냐, 또는 뭐 국정원의 제1차장에 대한 임명 부분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거로 하더라도 자기를 이제 수사하는 특검을 이제 추천하게 되는 뭐 얄궂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걸 과연 이제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탄핵 표결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봐요. 이제 직무 만약에 이제 탄핵이 돼서 이번 토요일 날 직무가 정지되면 당연히 권한대행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검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예. 그런데 또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민주당이 너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 공모를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공모를 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느냐라는 또 그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뭐 여하튼 대통령도 이 뭐 국회 의견을 존중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계속해서 특검 후보를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뭐 용단을 내려야겠죠. 예, 명단 4명의 면면을 보면은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야당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뭐 제2요구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지만은 그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임명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하. 지금 현재 법상으로.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워낙 여론이라든지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오늘 현재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지막까지. 일단은 후보 추천 위원이긴 합니다, 아직은. 예. 네,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이 어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할 수도 없는 거. 예.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어떻게 이 상설 특검을 안 하느냐, 대통령이 버틴다라고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통령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상설 특검을 이걸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아주 매우 얄궂은 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 최근 들어 며칠 동안 상황을 보면요, 여야 보면 앞뒤가 좀 모순되거나 아주 희한하거나 워낙 처음 겪는 초유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난해한 상황들이 계속 매일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내일은 또 내란죄 일반 특검이랑 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으니 상설 특검에는 임명을 안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아마 임명 안 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일반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일반 특검은 사실 과반수로 통과하게 되면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일반 특검이 이제 가결이 되면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무려 40여 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한 6개월 이상 만약에 합의가 되면 무기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버거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특검이 선임이 돼서 특검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매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설 특검보다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긴 일반 특검, 대통령이 이거는 뭐 제2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은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제 상설 특검 같은 경우 이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규정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안 하면 뭐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토요일 날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벌써 5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 이제 모든 거는 직무정지가 자연적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권한대행이 맡아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씩 다 처리하겠죠. 뭐 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부결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고도의 이제 정치적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지난 2016년도를 보면은 국정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을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고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박영수 특검에 참여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보면 뭐 국조본에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뭐 경찰, 검찰, 공수처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오는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조차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빨리 이거를 나름대로 조율하라고 하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됐죠. 지금 이제 임명이 되면은 모든 건 아마 이제 특검 쪽으로 다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탄핵이 되더라도 특검은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앵커가 얘기한 식으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이제 박찬대 그 원내대표는 뭐라냐면 그건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법조적인 시각에서의 문제인가. 이건 또 곧 뭐 나름대로 그게 아니고 정치 상황적인 거에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거죠. 야당이 하여튼 파상 공격을 통해 가지고서 뭐 백기투항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방금 이제 말씀하신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 전방위 압박 전략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사실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당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본인은 자진 사퇴는 일단 하지 않겠다. 특히 당 국민의힘의 국정안정 TF에서 제시한 뭐 내년 2월, 3월 뭐 조기 하야는 뭐 그건 뭐 불가하다. 어차피 탄핵 감수하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물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당해서 차라리 그럼 헌재에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당이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탄핵에서 헌재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최장기 6개월 정도를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잘만 하면 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쪽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4일 탄핵 가결의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 보면 윤상현이나 권성동이라도 보면 탄핵 감수하고 하야 불가론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뭐 하야 없고 탄핵 시 헌재에서 한판 법정 투쟁하겠다라는 입장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 상황을 어떻게 보면 뭐 좀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5시로 표결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지금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탄핵 찬석 쪽으로. 3명만 더 이탈을 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아마도 이제 내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아마 의총을 열어가지고 표결 방식에 대해서 뭐 난상 토론을 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처럼 뭐 집단 퇴장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집단 퇴장을 하게 되면은 뭐 지난 1차 때도
세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좀 보고요. 그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은 지난번 상설특검에서도 뭐 22명이 그 상설특검에 찬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조경태 의원도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1차 때는 반대를 하지만 2차 때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김재섭 지금 이제 의원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14일 2차 소추 탄핵 소추 그 전에 뭐 지난 7일처럼 뭐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향을 튼 거죠. 하야 대신 예를 들어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헌재에서 한번 투쟁을 해보겠다는데 그 핵심은 내가 왜 이 계엄을 선포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합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이번 토요일 날 탄핵안 소추안이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 입후보한 두 의원도 사실 탄핵을 원래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친윤계에서조차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더 낫다는 그런 기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윤심이 벌써 이미 작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감수하고 이후 2라운드에 대한 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 핵심이라고 하시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선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무게에 맞지 않거든요. 5선 중진 의원인데다가 원내대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탄핵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 수 있다. 그리고 탄핵되면 일단 대통령 뭐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지만 그때는 직무만 정지돼 실제로는 제 2라운드가 새로 시작되거든요. 예. 그때 되면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전보다 더 버거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중심으로 친윤과 똘똘 뭉쳐서 이를테면 한동훈 밀어내기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부터 축출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윤심과 비록 탄핵이 됐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윤석열 친윤계 의원들이 함께 움직일 경우에는 당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밖에 국민들의 민심은 아주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어려운 회오록바람으로 혼돈 속으로 지금 국민이 빠져들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히 내일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은 서로 이걸 다시 부결로 찬성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일단 대통령 쪽의 생각이 하야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 통과 전략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죠. 예. 오히려 그게 모르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안이하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내대표 경선을 합니까? 그 당 중지를 모아서 누구든지 추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친한 친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전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집권당이니까.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는 친박이었었던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였지만 뭐 그렇다고 이정현 당시 대표가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 없지만 딱 탄핵이 되니까 바로 그냥 탈당을 했어요. 예. 사퇴를 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어떤 한쪽의 흐름보다는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집권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가 책임감이란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내일 막판까지 정말 이게 경선을 할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쪽으로 뭐 누군가가 뭐 사퇴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는요, 계파 간의 투쟁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든 간에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이 투표에 임하는 것이지 어떤 계파적 시각에서 저는 투표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식으로 경선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이 탄핵이 됐을 때 이유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도에 그래서 나는 당의 왜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 추대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도 참 의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냥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실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상황을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또 몰리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쉽게 표현해서 의중이 작동됐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은 내란에 같이 동조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프레임 속에서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 외부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전략만 있지 책임이라는 게 없다. 모든 걸 자기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책임의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도 강성 친윤계가 원내대표가 되는 시나리오 위험성, 우려를 사실 이 YTN 방송 여러 차례 걱정을 했는데 그 현실화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친윤계 핵심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아마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이미 이제 언론계라는 일부에 좀 퍼지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만 자진 사퇴를 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집니다. 근데 현재 3대2 구도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은 설득을 시켜서 압박을 시켜서 자진 사퇴하게 하면 최고위원들이 되면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실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렇게 되면 모든 이 탄핵 정국을 사실 친윤계가 주도적으로 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긴밀하게 합의하면서 이 탄핵 정국을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그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체제로서 국민의힘은 대선의 모든 지휘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게 되는 거죠. 직무대행, 대표 대행 등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멀리 나가서 2026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된 모든 공천권까지 친윤계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다단계 멀리 원대한 나름대로 정치 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런 정치 계략적을 짜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국면에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계 핵심을 원내대표 경선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계엄 사태 비슷하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친윤계 카드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말 악수입니다. 엄청난 악수예요. 이 와중에 계파 싸움이 웬 말이냐. 양쪽에서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하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 제가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 친박이었지만은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함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원장님도 얘기하고 포함해서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내분 속에 쌓이게 되면요, 결국 분당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었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포함해서 탄핵에 무려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이 쪼개지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음 치러진 선거에서 홍준표 시장 후보가 겨우 24%를 얻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한동훈 체제를 뭐 흔들고 또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 다 차기 이제 원내대표가 모든 걸 주도한다. 그거는요, 그건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건 전략도 아니고, 그럼 당을 완전 깨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에 대한 죄를 지금 입건된 대통령을 나름대로 뭐 지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해일이 막 거대한 태풍이 오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지금 일광욕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지금 뭐 실제로 보면은 2016년도 탄핵 당시에 보면은 당시 이제 표결 바로 직전이에요. 민주당의 지지가 30% 정도 후반이었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뭐 차이가 뭐 한 10%포인트 차이가 돼 있지만, 저렇게 해서 또 내분의 10 잘리게 되면요, 아마도 국민의힘의 지지도 그대로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저 집권당 맞아? 이런 식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출마한 거를 보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김인석 의원이 계엄 얘기할 때, 김영애 전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정확하게 2달 후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기본 원칙, 책임 이런 게 막 실종돼 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좌절감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게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의 전략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책임의 화살을 만약에 이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그걸 한동훈 대표에게 돌려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계속해서 개파 싸움을 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뭐 양쪽이 뭐 훨씬 떠났죠.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결별을 하면 이제 완전히 공멸을 하기 때문에 문의만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만은, 뭐 탄핵을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그 책임론이 크게 한동훈 대표에게는 쏠릴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친윤계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탄핵 가결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탄핵의 전국을 누가 주도해 가느냐인데, 이제 친윤계가 주도해 갈 경우는 사실상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더더욱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족쇄를 스스로 이제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최소화하고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탈출구를 찾으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빨리 스스로의 해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탄핵도 탄핵이지만 더 큰 건 지금 내란 수괴죄로 지금 검찰이 본인을 적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내란 수괴죄는 최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최종적인 판단은 어차피
쪽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을 의 영장 할 때 그 직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영현 장관과 동모해서 내란을 했고 내란 수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영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탄핵이 아니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의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시도야 뭐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란죄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걸 두고 얼마만큼 이제 그 법리 논쟁이 이제 벌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실은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토를 참탈했느냐. 그러니까 영토의 일부분을 점령을 해서 그 부분 속에서 현재에 있는 정부와 대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폭동이다 이런 게 있었느냐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국헌문란인 거거든요. 근데 이 국헌문란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왜 우리 그 육공화국 헌법의 77조 5항에다가 국회로 하여금 계엄 해제 결의 요구권을 줬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에 관련돼서는 뭐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회에 투입을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자꾸만 여러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투입을 해가지고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작성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도 높게 좀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긴급 체포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출석을 통보해서 소환 조사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바로 그 경우 수가 가장 많은데 일단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 의외로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바라는 바일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구속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구속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까? 예. 1심, 2심, 3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따른 내란죄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가면 2년, 3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선죄 보면 헌재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발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쪽에.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윤석열 쪽이거나 아니면 강성 보수 진영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내란죄 중 핵심인 국헌문란 여부인데 이 국헌열람 여부에 대해서 다툴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본인 실제로 우리가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실제로 계엄 해제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국회가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들의 어떤 헌법학자들이나 윤석열 쪽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9명이 아니라 지금 6명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그러면 심의만 하지 최종적으로 의결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걸리면서 나머지 3명이 추가로 헌법재판관 투입이 될 기 그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에 자칫하면 탄핵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쪽이나 보수 일부 강성 보수 쪽의 생각인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다툼이 있고 이게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고 방통위원장까지 했던 이제 중견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예. 다시 또 5명 이상 선임해서 법적으로 한번 밀어붙여보겠다는 것이 윤석열 진영 쪽의 이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또 포고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 퇴로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뭐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을 조금 이제 첨언한다고 한다면, 자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뭐 예를 들어 계속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뭐 차단했다든지 그런 거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트랙으로 보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그 부분은 법정에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이 헌재에서 중요한 사유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의 탄핵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제 권력남용에 관련돼서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요. 이 권력남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됐다. 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탄핵을 안 했을 때와 탄핵을 했을 때를 따져보면 탄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좋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감안한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법리 논쟁이 하겠죠. 다만 이거는 시간의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뭐 조기 대선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 헌재가 판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법리적인 논쟁보다도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지나치게 뭐 어려운 이 불확실성을 빨리 극복해야지만이 지금 뭐 경제, 금융 포함해서 외교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월 22일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으로 다가서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구치소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뭐 옷에 있는 뭐 끈 꺼내내서 뭔가 자살 준비하는 와중에 아마 CCTV로 발견돼서 바로 이제 중단된 것 같은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 사태에 보는 그 실무 총 책임자라 다름없는 사람이 이 계엄의 실태에 대해서 특히 뭐 자기 성찰할 의지도 없고 이 진상을 밝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고백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히 김용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이라든지 이게 계엄 사태 핵심들이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여전히 이 은폐 내지는 방어의 막을 단단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또 보여준 겁니다. 김용현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 소동이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이 자칫하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친윤계가 똘똘 뭉쳐서 계속 이 국면을 어떻게든지 지금 오면 내지는 탈피하려고 할 경우에 이 총체적인 난국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상황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도 큰 가운데 경우의 수를 꼽아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의 가늠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 경,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조차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는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겁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지만 경호처와 충돌은 불가피하고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먼저 받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혐의나 대상을 볼 때 사안 자체가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은 물론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까지 뜨거운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식은 어느 쪽이든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군 상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에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는 건데 경찰 수사 속도가 변수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 이뤄진 조사에서 특수본은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군을 중심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방첩사령부에 이어 특전사령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세훈 특수작전 항공단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엄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충실하게 조사한 뒤에야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군과 경찰 지휘부 등 계엄을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한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이미 확보한 데다 경찰이 대통령실 강제 수사까지 벌인 만큼 검찰의 칼끝이 더 빠르게 대통령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에 대해서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 즉 임의 제출 쪽으로 경찰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내란 수괴로 몰려서 억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밤 11시 50분쯤 벌어진 일인데 교정 직원이 현장을 발견해 저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후 이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계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어제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심사 직전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면서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앞다퉈 수사 경쟁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 국방부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꾸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 또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 전에 검찰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YTN에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은 끝까지 계엄에 반대했다며 어쨌든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국가정책을 의결하는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 권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끝까지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자신은 일관되게 반대했다면서도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만난 취재진에겐 수사당국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법률적 절차 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누구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장관은 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비상계엄령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국무위원들이 조금씩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권위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받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에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주요 발언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으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돼 있지만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주요 발언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표기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야당이 계엄 사태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에 이은 내란 혐의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애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내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잇따라 터져나온 계엄 전후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반영키로 한 겁니다.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가 즉시 탄핵돼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킬 거라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율투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절차도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야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만큼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론을 제안한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이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설득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데다 국민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 조기 퇴진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파장으로 조기 대선이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을 향한 견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권 내에서 민주당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됐느냐며 올린 SNS 글입니다. 수위 높은 발언에 이어 탄핵 전국 속에 묻혀있던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선고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꼼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이 개시되지 않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수령을 의도적으로 미루려 한다는 건데 과거 민주당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2달 가까이 재판을 끈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이게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그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계엄 여파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여당이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의 약점을 다시 부각하고 나선 건 제대로 공격 한 번 못 해보고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거란 분석입니다. 야당은 연일 탄핵 공세를 펼치고 여당 내에서도 하야 얘기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조기 퇴진에 특별검사 얘기까지 하는 건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속도감 있게 안정감 있게 해결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한다면 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나고 움츠렸던 여당도 다시 기지개를 켜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향한 역공만이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계엄 사태 이후 민심도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 계엄 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적용 여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있었느냐는 점엔 의견이 나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내란 혐의에 냉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추호도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어떤 여론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도록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과 계엄 세력을 감쌀 수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 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 의원들 사이 고성과 함께 설전이 붙으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속에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씨의 12.12 군사반란을 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국회를 봉쇄한 조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폭동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특정 사안을 경계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태의 진실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를 시작으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은 여야의 빠른 응답과 협조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요구에 적극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원내 사령탑이 비어있는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야권 단독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조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동행명령장 발부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진 맙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우원식 의장의 국정조사 카드는 현 정부 계엄 시도를 향한 의회 수장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찰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경찰에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그대로 체포돼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수뇌부를 긴급 체포하는 강수를 둔 건 경찰이 제19에 대해 이른바 셀프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수도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경찰이 배치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소환했습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작 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관 보안 전화, 비화폰을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전화인 비화폰은 비상계엄 수뇌부 사이 은밀한 지시와 명령이 오간 핵심 창구로 지목됩니다. 군 작전과 실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 대목마다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은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12월 1일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 계엄 사태 전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낼 핵심 증거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방부와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정작 김 전 장관의 보안 전화와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비화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뒤 국방부가 보관하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준비 단계에서 비화폰의 존재는 물론 보관 장소 모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관 집무실과 공간, 자택 등을 대상으로만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방부 안 다른 곳에 있던 비화폰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랴부랴 비화폰의 존재를 확인하고 강제성이 없는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보안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핵심 증거물을 놓친 경찰은 뒤늦게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개인 전화는 파기하면서 물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현재까지도 안 왔잖아요. 현재까지도 압수를 안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비화폰은 전화기 자체에 기록이 남지 않아 통신 내역이 담긴 국방부 내 서버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당국이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포함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입시 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가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일부 혐의라도 무죄로 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바로 다음 비례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아 탄핵안 표결 때 표가 누수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일정 변화는 없지만 선고 당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 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판회부로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2건도 같은 심판회부 결정이 내려졌는데
재판관 모두가 참여해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5도, 대구 9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조금 더 달래주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는 비와 눈이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린 비와 눈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헤드램프를 켰을 때 도로가 평소보다 빛난다면 도로가 얼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교량이나 터널 주변, 그늘진 도로에서 도로 살얼음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차간 거리는 2배로 길게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휴일 사이 비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모레는 서쪽 곳곳에, 휴일에는 또다시 충남과 호남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